대한민국 전기 자격증 넘버원 다산에듀가 함께하는 전병칠 원장의 전기 기능사 오디오 강의, 다산에듀가 재밌는 전기 공부로 안내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39번째 드디어 우리가 전기 설비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함께 와준 여러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고 시작이 반이다라 그런 말도 있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중반을 넘어서 드디어 우리가 막바지 고지에 이르기까지 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점 증폭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힘드시고 그 다음에 귀찮고 그 다음에 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와 함께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날까지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기 설비는 크게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구,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법규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그 다음에 기구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조금 낯설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구들이 좀 영어를 사용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들이 또 나오고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이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셨다면은, 자, 여기 설비에서는 한 번 들은 건 다음에 결코 틀리지 않겠다는 자세,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거나 그 기구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가 꼭 맞출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설비는 3바퀴가 아니라 한 2바퀴 정도에서 내가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장 전선과 그 다음에 배선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선이란 뭐죠? 전선,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선, 그쵸? 도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그 도체의 재질이 구리로 되어 있죠. 이 구리로 되어 있는 재질에 그 다음에 고무라든지 기타 합성 수지로 이렇게 절연을 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전기 도체, 그 다음에 이 절연물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이야기할 때도 좀 2가지 방향에서 이 전선을 구분하거나 그 다음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체가 무엇이냐, 도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도체의 재료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2번째, 피복, 절연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절연물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 또 절연물의 특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전류를 흐르는 집안에 있는 전등을 켜기 위한 전선의 도체와 그 다음에 절연물 특징이 요구되는 게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전력, 아주 대전력, 우리 건물 하나를 예를 들어 건물 하나를 움직이기 위한 전력을 송전 혹은 수전하는 그런 전선에 사용되는 도체와 그 다음에 절연물의 특징은 또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이제 통신,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런 통신 신호를 주기 위한 도체와 절연물의 특징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도체와 절연물은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약호도 꽤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면, 자, 그냥 우리 이제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우리 집 보자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선. 전선을 보게 되면 이 전선이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전선이 갖추어야 되는 구비 조건.
예를 들어 여러분들 훌륭한 학생이 갖추어야 되는 구비 조건. 훌륭한 학생, 예를 들어 학습에 대한 태도도 좋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암기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전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 일단 도전율이 커야 됩니다. 도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전기가 일단 잘 통해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통하는데, 은은 너무 이제 비싸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은을 사용할 수는 없고 보통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율이 첫 번째 커야 된다.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이 기계적 강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전선이 이 장력 양쪽에서 예를 들어 인장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쉽게 끊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특히 옥내배선, 이 건물 안에 있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장력을 받을 인장 강도를 그 힘을 받을 확률이 좀 적지만, 이 옥 외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전주에 가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옥에 배선되어 있는 것은 뭐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좀 커야 된다. 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신장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늘어나는 비율인데, 조금 텐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좀 잘 버텨야 되고, 화학적인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녹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내구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중, 무게죠. 그쵸?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 이 얘기가 여러분 비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가선이 용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구부러지거나 또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잘리기도 해야 되겠죠. 너무 단단해서 가공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공구로도 자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선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이제 저렴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구입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니 가장 적절한 도체가 바로 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도체는 단선이라고 하는 그 구성 방법과 연선이라고 하는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성 방법이 있는데, 단선은 우리가 솔리드 와이어라고 해서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복을 딱 벗겼을 때 이 굴이 한 가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닥이 꼬여져 있다, 스트랜드 와이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연선은 일정한 규정이 있게 되는데, 뭐 7가닥, 그 다음에 19가닥, 37가닥, 61가닥, 그렇게 해서 여러 가닥,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닥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한 커플, 그 다음에 2커플,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꼬여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선을 사용하는 것과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단선은 옥내, 건물 안에 배선을 할 때 조금 사용하게 되고, 그런데 단선은 가공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잘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게 구리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단선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보통 우리가 건물 안에 배선을 하더라도 10스퀘어 이하의 전선에만 단선을 사용하고, 그 이상은 다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연선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선을 구성하는 방법은,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렇게 딱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는 것이 6의 배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1층이면요 6가닥, 2층일 때는 12가닥, 3층일 때는 18가닥,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1층일 때는 6가닥이니까 중심 소선 하나를 합치게 되면은 총 소선수가 7가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3층일 때 3, 3,
7. 3층일 때 37가닥. 다시 3층일 때 몇 가닥? 37가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수 중에서 그런 박수 있었어요. 337 박수. 기억나세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이 이겨라. 예전에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게 되면 맨날 이제 그 박수 쳤는데 337, 3층일 때 37가닥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소선의 층수가 3층일 때 전체 총 소선수는 몇 가닥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337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37가닥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주로 이제 구리도체를 사용한다고 했죠. 구리도체는 크게 딱딱한 경동선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연동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딱딱할 경자예요. 딱딱한 동선이라고 해서 경동선, 열 처리를 한 번만 한, 그 다음에 열 처리를 두 번 한 연동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딱딱하니까 좀 튼튼하겠죠. 좀 튼튼하니까 튼튼한 것이 필요한 곳, 이제 건물 밖에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연동선은 좀 부드러우니까 집 안에 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동선이 전기가 더 잘 통해요. 연동선이 저항이 58분의 1이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입니다. 58분의 1이 더 저항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의 고유 저항이 연동선이 조금 더 작다.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저항이 좀 동선보다는 큰 편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선이 그냥 우리가 전선 이렇게 하면 끝이냐? 자, 그런 게 아니라 전선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전선인 전선인데 도체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연이 안 돼 있어요. 홀라당 벗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몸이 만약에 홀딱 벗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체라고 하죠. 그렇죠? 나체.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전선도 벗겨져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나전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필회 침에 있는 선, 그런 건 우리가 나전선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주 맨 위에 있는 가공지선, 이런 거 이제 나전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전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버스바, 배전반에 있는 버스바, 이런 것도 나전선의 종류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다? 절연이 되어 있다. 절연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절연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절연전선도 종류에 따라서 이게 건물 밖이냐, 아니면 우리가 전기를 인입하는 인입선이냐,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 적절한 피복의 종류와 그 다음에 재질이 다르다. 일단 건물 밖에서 쓰는 건 우리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해서 OW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입용, 전주에서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자, 그건 우리가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해서 드롭 와이어입니다. 드롭. 그래서 D를 사용하게 돼서 DV 전선. 그 다음에 450, 750 이하 염화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해서 이런 전선 IV 전선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무 절연전선이라고 해서 RB, 이런 전선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연전선의 종류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여러분 케이블 들어보셨죠? 케이블은 뭐냐면은 피복을, 옷을 한 커플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한 겹만 입은 것이 아니라 두 겹 이상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절연, 그러니까 전기적인 절연을 무엇으로 했냐와 그 다음에 제일 껍데기, 외장을 뭘로 했냐에 따라서 이 케이블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그 다음에 외투를 무엇을 입었느냐, 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옷의 스타일을 평가한다면 케이블도 어떤 걸로 절연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껍데기를 했느냐. 그래서 절연의 종류, 그다음 껍데기가 시스입니다. 시스. 그래서 시스를 어떤 처리를 했느냐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닐로 절연하고 비닐로 껍데기를 쌌다라고 하면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VV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VV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블입니다. 절연과 외장에 둘 다 비닐을 사용한 것. 또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해서, 가교 하면 여러분이 C를 생각하세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그러니까 C고 그 다음에 비닐 시스니까 V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CV 케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용 케이블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MI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에는
캡타이어 케이블, 그러니까 이 강도, 외장 강도를 튼튼하게 만든 뭐 그런 캡타이어 케이블, 마모도 잘 안 되고 충격에도 강하고 굴곡에도 강하고 내수성도 좋은 이런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전선을 만약에 구입한다거나 선정하게 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선정 조건은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전선을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선이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외장 하드를 구입한다.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외장하드를 구입한다고 할 때, 외장하드 구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외장하드의 구비 조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장하드 가격이 싸야 될 것, 뭐 AS가 좋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외부적인 충격에 잘 버텨야 할 것, 뭐 속도가 빠를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외장하드의 구비 조건이 있게 되는데, 전선의 구비 조건처럼. 하지만 외장하드를 선정할 때, 이제 고를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사실은 용량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용량을 저장하는 외장 카드를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선정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에서의 선정 조건은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체가, 이 전선이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기계적 강도라든지 전압 강화, 그런 것들이 바로 전선의 전선의 선정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의 접속의 얘기도 조금 우리가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 접속 두 개가, 전선이 조금 짧아서 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종단 접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양쪽에서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기 접속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선을 하나 더 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기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선에 접속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기적인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돼요.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납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선을 여러 번 감아주는 그런 우리가 기능적 요소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의 기계적 강도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전선의 기계적 강도가 조금 약해지겠죠. 원래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근데 그 기계적 강도가 80% 이상은 유지해야 돼요.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절연체를 벗겨내겠죠. 그래서 전선의 절연이 약화되지 않게 테이프라든지 뭐 와이어 커넥터라든지 그런 적절한 절연 기능을 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림으로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얇은 전선,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선일 때 트위스트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굵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브리타니아 접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선의 병렬 사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20A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선이 15A짜리밖에 없어요. 막 15A만 엄청 많아. 집에 막 엄청 많아. 근데 20A 보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전선 두 가닥을 병렬 회로로 결선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선의 병렬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반드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유 저항, 그 전선의 저항 R은 로 A분의 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 저항,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면적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르게 되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쪽에 불평형 전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선에 똑같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두 개의 만약에 저항이 다르게 되면 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불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선의 한쪽만 과열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선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불평형 초래하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퓨즈를 각각 설치하면 안 되고 공통 회로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굵기가 되게 얇은 거를 사용할 수는 없고 동선이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 선이 70스퀘어 이상일 때만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봤고요.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문제를 엄청 많이 넣어놨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을 여러 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학습을 더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전기설비의 개폐기와 공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폐기와 공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현장에서는 조금 변형된, 원래 이름에서 조금 변형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니퍼 같은 경우에도 니빠, 벤치 같은 경우에도 벤치, 빤지, 여러 가지 용어가 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정식 명칭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교재라든지 모든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과 다르다? 아니에요. 현장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다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들으시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용어 사용했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더 재밌는 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개폐기를 한번 알아보죠. 개폐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열고 닫는다는 거. 열고 닫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전원을 넣을 수도 있고 전원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개폐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선 두 가닥을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할 수는 있지만 전선이 피복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손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고, 또 붙였다 뗐다 할 때마다 이 스파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스파크에 의해서 제2의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개폐 기능을 가진 기구들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조작하기 쉽게 장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나이프 스위치라고 해서 작두 같은 원리예요. 작두가 이렇게 뭐 썰을 때, 그쵸? 자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내리게 되면은 작두를 들고 있다가 딱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의 회로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금속체니까. 자, 그런 작두가 바로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사용했던 게 예전에 나이프 스위치고, 이 나이프 스위치를 사용하다가 조금 위험하다,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너무 밖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씌운 게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됩니다.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에는 안에 퓨즈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커버 나이프 스위치를 잘 보게 되면 이게 한쪽이 볼록한 구조이기 때문에 두꺼비 집과 같다고 해서 예전에 이걸 우리가 두꺼비 집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뭐 단투 한쪽으로 하냐 몇 극이냐에 따라서 단투 2극, 단투 3극, 쌍투 3극, 쌍투 2극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지금 널리 사용되지는 않죠. 대신 우리가 퓨즈는 안에 들어있지 않으나 쉽게 재투입이 가능한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NFB라고 불렀는데 No Fuse Breaker라고 해서, NFB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선용 차단기 혹은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라고 해서 우리가 MCCB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차단기가 여러분 집에 가서 분전함을 딱 열게 되면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배선용 차단기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개폐 기능.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올렸다, 수동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개폐하는 기능도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동 개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전류가 흐르면 설정값 이상의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 게 바로 배선용 차단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재투입할 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죠. 그렇죠?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올려야 돼요. 자동으로 할 때는요. 뭐 그런 기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도 있죠. 누전 차단기는 입출력의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입출력의 전류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누전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전 차단기 ELB라고 해서
집에 분전환 같은 데 보시면 빨간 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150V가 넘고 300V 이하의 인입구에서는 반드시 이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 220V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집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써 있게 되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 빨간 버튼을 눌러서 이 누전 차단기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빨간 버튼을 딱 눌렀는데도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집에 누전 사고나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차단기가 보호하지 않게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보통 이제 누전 차단기는 0.03초, 그러니까 30mA 전류 차에 의해서 0.03초 안에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우리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보호 장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누전 차단기의 정기 검사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전자개폐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전력 기구들, 뭐 전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대전력을 사용하는 뭐 전열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제어할 때는 전자개폐기랑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폐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스위치를 볼 수 있죠. 스위치는 이제 소형 전기기구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게 되는데, 스위치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거, 똑딱똑딱 하면서 사용하는 거, 그럼 우리가 텀블러 스위치라고 이야기하고, 1개짜리 1구라고 하고요, 2개짜리 2구라고 하고,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 텀블러 스위치가 길이 하나만 있으면 단로라고 하고요, 길이 2가지 종류 있는 거는 3로라고도 합니다. 3로 2개를 이용하면은 2개수 전멸이라고 해서 이쪽 방에서 켰다가 저쪽 방에서 끌 수 있고요, 아니면 긴 복도에서 저쪽 복도에서 켰다가 저쪽 복도에서 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층 올라갈 때 1층에서 켰다가 2층에서 끌 수도 있고, 2층에서 켰다가 1층에서 끌 수도 있고, 이런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4로 스위치를 집어넣으면은 4군데서 1개의 점등도 제어 가능해요. 양쪽에 3로 2개 넣고 가운데 4로 2개 넣으면은 10군데서도 제어 가능해요. 양쪽에 3로 2개 넣고 가운데 4로 8개 넣게 되면 100군데서도 가능해요. 양쪽에 3로 2개 넣고 가운데다가 4로 98개 넣게 되면 이런 여러 개소에서의 점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텀블러 스위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만, 뭐 현관 같은 데 가게 되면 인체 감지 센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장애인들이나 혹은 이제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리모컨 스위치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점등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 리모컨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들은,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뭐 이런 리모컨 스위치도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소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휴대폰으로도, 그쵸, 휴대폰으로도 껐다 켰다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이런 제어가 용이한 시대가 온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도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광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백열 전구할 때 전류의 크기를 가감함으로써 백열 전구의 조도를 바꾸는 방식이었는데, 형광등에는 좀 맞지 않고, LED는 평균값을 좀 조절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임 스위치는 사실 인체 감지 센서 요 좀 직전에 좀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버튼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꺼지는 거예요. 현관 같은 곳에 버튼 한번 딱 누르면은 뭐 한 1, 2분 있다가 딱 꺼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꺼져요. 또 밑에 그냥 끄는 버튼 누르게 되면 또 바로 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타임 스위치의 소등 시간이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잖아요. 그렇죠?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집 같은 곳에서는 3분 이내에 꺼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코드 스위치, 이제 코드의 전선의 중간에 달려있는 코드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펜던트 스위치, 동그랗게 돼서 우리가 몇 년도라고 해야 돼요? 80년도? 뭐 요럴 때, 70년도, 80년도에 많이 썼던 거, 형광등에서 이렇게 줄 하나 내려와가지고 똑딱똑딱 켜는 거, 이걸 우리가 펜던트 스위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걸이 보게 되면 목걸이에 달려있는 메달 같은 걸 우리가 펜던트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펜던트 스위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 개폐기뿐만 아니라 접속 기구들을 보게 되면, 접속 기구들은 보통 이제 소켓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콘센트라는 말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용어가 아니라 소켓이라고 해서 해야지 그게 맞는 말입니다. 월 소켓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켓을 보통 이제 우리가 백열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램프류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돌려서 끼우는데 턴 온 하는 그 스위치 기능이 같이 있는 소켓은 키 소켓, 키가 없으면은 무엇이 없는 LESS에서 키레스 소켓, 그 다음에 뭐 리셉터클 이런 것들 종류를 볼 수 있고,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뭐 무접지 플러그, 접지극이 있는 접지 플러그, 바디 커넥터 버디 서로 연결하는 코드 커넥터 보디라든지, 그 다음에 벽 붙이에 있는 콘센트는 우리가 매입 콘센트라고 하거든요. 매입 콘센트인데 2구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극이 있는 접지 2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꼽았을 때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멀티탭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할까요? 퓨즈 얘기도 좀 해볼까요? 퓨즈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퓨즈는 우리가 흔히 배선용 차단기랑은 좀 다르죠. 배선용 차단기는 재투입이 가능하죠.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재투입이 가능하지만, 퓨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끊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흔히 일회용이죠. 일회용 접시 같은 거, 일회용 종이컵 같은 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바로 퓨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아니면 유리컵이 좋아요. 일회용 컵보다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자연 보호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 사용하잖아요. 그쵸? 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왜 일회용 컵 왜 사용하는 거죠? 일단 일회용 컵이 가볍고, 그쵸?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생과 직결되는 곳에서는 좀 위생적이기도 하고, 퓨즈도 마찬가지예요. 퓨즈가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뿐이지 퓨즈가 굉장히 크기도 차단기에 비해서 소형일 경우가 있고요. 소형이고요. 차단기의 경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동작도 조금 이렇게 빠른 경우가 있고, 또 가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퓨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 퓨즈는 고압용 퓨즈가 있고 이제 저압용 퓨즈가 있습니다. 고압에서 사용하는 퓨즈, 전압의 기준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교류인 경우에는 600V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용 퓨즈는 포장이 되어 있느냐 포장이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포장 퓨즈의 경우에는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끊어지는 겁니다. 용단되어야 되고, 포장 퓨즈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압용 퓨즈 같은 경우에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였을 때 몇 퍼센트에 통했을 때 이게 견뎌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퓨즈가 만약에 제가 10A를 샀다고 하면은 10A를 조금만 넘어도 딱 끊어져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퓨즈가 20A짜리가 있는데 20A에서 20.001A 흘렀다고 퓨즈가 딱 끊어져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한 110% 정도는 버티자. 110%라고 하는 것은 1.1배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10A 하면은, 그래, 한 11A 정도는 버티자. 20A 하면은 22A 정도는 버티자. 그렇게 1.1배 정도의 전류를 통했을 때 견디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공구, 와이어 게이지, 전선의 굵기 측정하는 거, 버니어 캘리퍼스, 뭐 내경, 외경, 깊이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죠. 벤치, 그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 벗길 때 쓰는 거, 프레셔 툴, 압착 펜치라고도 하게 되는데 머리 이렇게 꽉 눌러서 터미널 같은 거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죠. 클리퍼, 좀 굵은 거 절단할 때, 니퍼나 벤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굵은 철사라든지 이런 거 끊는데 한계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클리퍼라고 하는 거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밴더, 금속관 구부릴 때, 파이프 커터, 관 자를 때,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낼 때 사용하게 되고, 리머는 이제 칼날이 겉으로 달려있어, 원뿔 같은 것에 양쪽에 칼날이 달려있어서 금속관을 쇠톱이라든지 커터기로 자르게 되면 안쪽 면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럴 때 전선을 넣고 빼게 되면 전선의 피복이 이 거친 면에 닿아서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머로 안쪽 면을 이렇게 다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때는 홀소, 홀커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와셔 종류인 링 리듀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관을 박스 같은 데 고정할 때 쓰는 것이 로크너트. 그 다음에
접지 저항 측정할 때는 접지가 여러분 어스거든요. 그래서 어스 테스터, 그 다음에 절연 저항 측정할 때는 흔히 매거라고 부르는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개폐기와 그 다음에 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이 중요한 요소들만 기억하신다면 시험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셨죠? 잘 기억하시고 시간 있을 때 책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에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한번 놀러 오셔서 더 많은 내용, 더 많은 정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전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전기기능장 한 번에 합격하기, 다산에듀가 여러 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에 오실 것 같은데요. 전기기능사 카페 한 번 전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다음 카페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선 설비로 우리가 좀 넘어오는 시간이에요. 그쵸? 내선 설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집 밖에 말고, 이제 그건 외선이고요. 집 안에, 건물 안에를 한번 공사해보자. 이제 내선 공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배선 공사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애자 사용 배선,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뭐 버스 덕트, 그 다음에 케이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공사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장소에 따라서 여기가 노출된 곳이냐,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곳이냐, 아니면 이제 숨겨져 있는 곳이냐. 이제 숨겨져 있는 곳도 두 군데로 나누게 되는데, 점검 가능하게 숨겨져 있는 곳.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천장을 보게 되면은 텍스라고 해서 천장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사를 풀어가지고요. 그쵸? 그런 건 이제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 불가능한 은폐 장소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콘크리트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점검 불가능한 은폐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가부, 노출되어 있느냐, 점검 가능한 곳이냐, 점검 불가능한 곳이냐, 혹은 뭐 습기가 있느냐, 습기가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사 방법이 더 유용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정할 수 있으려면 종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구입하더라도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차냐, 뭐 SUV냐, 그렇죠? 아니면은 뭐 승합차냐, 뭐 트럭이냐,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이번에 조금 뭐 장사를 해야 되겠다, 뭐 배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트럭을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이랑 이제 뭐 캠핑 같은 거 놀러 갈 때 좀 유용한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SUV 같은 걸 이제 사게 되는 거고, 뭘 차를 알아야 이제 내 용도에 맞게끔 선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내선 설비, 배선 공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자, 그런 공사를 할 때 뭘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공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금속관,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그러니까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관,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플라스틱 관, 그 다음에 케이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종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뭐 덕트라든지 애자, 이런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좀 만능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의 삼총사는 합금캐 이렇게 부릅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따라해 볼까요? 합금캐. 따라해 보시죠.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합금캐. 뭐라고요? 합금캐. 그쵸?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요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애자 사용 배선 한번 알아볼게요. 애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통 이제 그 재료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뭐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도자기로 되어 있는 종류가 있고, 애자가 종류가 많아요. 철탑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현수애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배전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콘크리트 전주 위에 있는 거는 LP애자. 그 다음에 이거 라인포스트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레크에 사용되는 레크 애자.
그 다음에 이 지지선에 사용하는 지선애자,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거, 내선 설비에 사용하는 것은 노브애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애자, 그렇게도 부르게 되는데, 높애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주먹만한 거죠. 주먹만한 것으로 해서 벽에다가 딱딱 고정을 하고 전선을 쭉 그것에 따라서 이어서 한 번씩 이제 감아서 고정하는 건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전기가 들어올 때, 전기가 들어오는 초창기에 집이 이제 주로 목재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많이 사용했던 배선 방법이고, 요즘에도 뭐 전통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 재밌게 한 데라든지 그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이런 애자 사용 배선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애자 사용 배선을 할 때 일단 이 애자의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애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전기가 안 통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절연성, 그 다음에 이제 잘 불이 붙지 않거나 타지 않아야 돼요. 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에 좀 잘 견뎌야 되는 내수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광택성 이런 거 아니에요. 내유성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이런 것이 갖추어야 될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이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에는 꼭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애자와 애자가 서로 얼마큼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전선이랑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전선은 400V가 넘느냐 안 넘느냐 상관없이 무조건 6cm 이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6cm.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반드시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된다. 몇 cm? 6cm 이상. 몇 cm? 6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전선이랑 요 기둥이라든지 뭐 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벽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조형제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 조형제와는 어떻게 되냐? 400V가 안 될 때는 2.5cm 이상이고요. 400V가 넘을 때, 근데 습기가 있을 때는 4.5cm 이상입니다. 그래서 400V가 안 될 때는 2.5, 넘을 때는 4.5, 뭐라고요? 2.5, 그 다음에 4.5가 되는 거고, 전선 상호간은 무조건 6cm. 그러니까 전선 상호간일 때 가장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전선을 지지하는 거리. 애자를 여기다 하나 딱 박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애자는 얼마, 몇 미터 후에 박아야 됩니까? 이 이격거리는요, 2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2m를 넘을 수가 없어요. 2m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은 애자를 사용하는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브 애자.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선 상호간은 6cm가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00V 미만일 때는 2.5cm 이상 이격되어야 되고, 400V가 넘을 때에는 습기가 있는 곳에서 4.5cm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자의 구비 조건은요, 절연성, 내연성,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사용하는 전선, 5개용 전선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다 그 5개용은 안 돼요. 그냥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지점 간의 거리, 하나를 붙이고 애자 사용 공사를 해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2m 이내로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 여기서 할까요?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나는데, 애자에 대한 문제가 워낙 짧아서.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이 많이 남았습니까? 적게 남았습니까? 이제 이게 들으시는 시점마다 다르겠죠. 그쵸? 어떤 분들은 시험 바로 직전에 들었다. 야, 이거 나 큰일 났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라고 들으신 분들은 조금 남은 거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남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남은 거일 텐데, 이 여러 번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시면 그 다음 강의, 이렇게 조금 들으시면 좋겠고, 이 강의가 지금 제가 하는 요 강의가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10월 정도까지는 다 내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18년, 19년 시험까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추가되거나 좀 변화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얘기 잠깐 할까요? 여러분. 일찍 끝났으니까.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직접 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기능사 한번 합격하기 다음 카페 가면은 전기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는 이제 3가지 방법,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다산에듀에서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기를 내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면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면을 보고 이 제어 회로를 꾸미는 거거든요. 제어 회로를 꾸며보는 거니까 제어 회로를 다산 에듀에 있는 제어 회로 임대 세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실기책과 함께 임대 세트로 집에 식탁 같은 데서 제어 회로를 여러 번 꾸며보시다가 그 다음에 다산전기학원에서 이용하는 특강을 한번 오셔가지고 시험 예상 문제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충분하게 이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전기학원은 주말반이라든지 평일반 이런 또 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게 되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기에 대한 거는 필기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한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 다산 에듀라든지 다산전기 학원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심에 있어서 좀 지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안한 음악 듣듯이 우리가 그냥 음악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전문가들이야 생각하면서 듣겠지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쵸? 신나게. 그래서 음악 듣듯이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교 1학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 첫 번째 과목 전기 이론이라든지 전기 기기는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좀 대학에서 강의 같은 것을 하면서 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이 기초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전장 제어라든지 PLC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제어라든지 이렇게 내용들이 겉에만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모래성처럼 튼튼하지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한 번에 쭉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4년제 대학에서는 1, 2, 3학년 동안 아주 기초만 탄탄하게 가르치죠. 실용학문이기보다는 공학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치는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기를 공부하는 첫 걸음자, 초심자라고 하게 된다면 전기 설비도 중요하지만 전기 이론과 전기 기기를 여러 번 듣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공식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고 교재를 보고 한번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바라보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쉽지는 않죠, 그렇죠? 좀 그리고 이것이 재미만 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재미만 있다면 거짓말이지만 분명히 재미도 있게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고요. 이 다음 시간 전선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선관 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관은 크게 이제 종류가 금속 전선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 전선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선관, 요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가장 튼튼한 금속 전선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속 전선관은 땅땅해요. 금속관이잖아요, 그쵸? 쇠파이프예요, 쇠파이프. 흔히 얘기해서 쇠파이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튼튼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도 좀 잘 버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아요. 일단 비싸요. 그리고 이제 공사하기가 어려워요. 무겁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금속관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도체예요. 그래서 이 절연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한 이제 단점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금속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제 기계적 강도가 튼튼하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특성에 조금 강한 온도 변화에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관이 사용되는 곳도 많이 있다. 뭐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금속 전선관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금속 전선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속 전선관은 관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요. 어떤 거? 후강이냐 그 다음에 박강이냐. 후강은 두꺼울 후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관의 이 두께, 관 두께가 두꺼운 것을 우리가 후강이라고 하고요. 얇은 거는 박강이라고 하게 돼요. 근데 후강은
우리가 치수를 짝수,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내고 박강은 바깥찌름에 가까운 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후강은 16mm 관, 22mm 관, 28mm, 36mm, 42mm, 54, 70, 82, 92, 104 이렇게 관을 종류를 나타내고요. 박강 전선관은 15mm부터 75까지 총 8종으로 나타내고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후강 전선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후강 전선관, 박강 전선관 모두 첫 번째 우리가 딱 구매하러 갔을 때 관 길이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가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이 장대처럼 3.6m로 되어 있고 산화, 녹슬면 안 되니까 아연 도금이나 에나멜로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 딱 상태입니다. 금속 전선관을 자를 때에는 보통 우리가 쇠톱으로 자르게 되는데 요새는 기구가 잘 나와 있어요. 그쵸? 파이프 머신이라든지 커터라든지 이런 거 자동화된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사도 수동 공구로서는 오스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동 공구로서는 파이프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로 나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 안쪽 다듬을 때는 리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고 관을 구부릴 때는 너무 급격하게 구부리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구부려서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구부릴 때 그게 이제 부채꼴 모양이지 않습니까? 부채꼴일 때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럼 관 안지름의 한 6배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5글자로 곡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곡률 반지름이 6배가 되어야 된다. 6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관 안지름이 6배 이상이 되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배관이 3.6m인데 한 번 구부리고 두 번 구부리고 계속 여러 번 구부릴 수 있느냐? 아니다. 관이 만약에 세 군데 이상 구부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팔각 박스라든지 정크션 박스 이런 박스를 넣어서 중간에 좀 쉬어가는 코너를 하나 만들자. 관이 굉장히 여러 번 구부러지게 되면 구부러져서 예를 들어 벽에서 천장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전선 넣기도 힘들고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는 전선을. 그러니까 중간에 풀박스 30m가 넘거나 3교소 초과하게 되면 중간에 풀박스 같은 걸 설치하고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두께가 조금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1.2mm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속 전선관을 사용하는 전선은 보통 우리가 연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0스퀘어가 안 되는 단선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금속 전선관은 전기적 불평형,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자장에 의해서 그 자장 와류선에 의해서 이 금속 전선관이 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복되는 전선이 같은 배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금속 전선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도체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접지 공사에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접지 공사를 할 때 400V가 넘느냐 400V가 넘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400V가 안 되는 거는 3종 접지, 400V가 넘는 것은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접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예요. 그렇죠? 금속관보다 일단 싸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하기도 좀 편해요. 절연도 잘 돼요. 그 다음에 부식성도 내부식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녹슬거나 그런 것도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접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강도가 약하죠. 그리고 중량물에 의해서 압력을 견디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잘 깨지고 이런 건 기계적 강도가 좀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게 되어 있어서 딱딱한 거, 아까 금속관처럼 긴 장대처럼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질빈이라고 해서 딱딱한 거 PVC관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구부릴 때 열을 가해서 열풍기라든지 아니면 토치램프로 열을 가해서 구부려야 되는 경질비닐 전선관이 있고, 그 다음에 PE관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능사에서 실습할 때 쓰는 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연질비닐 전선관이라고 해서 PE관, 그 다음에 주름관이라고 해서 CD관, 이런 종류들이 합성수지관의 종류가 됩니다. 일단 합성수지관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관이고, 보통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다 그럴 때 우리가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 다 합성수지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할 때는 또 커플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커플링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끼우는 반지가 커플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관이 짧을 때, 관을 길게 해야 되는데 좀 짧아요. 그럼 관 두 개를 끼워야 되는데
조금 더 큰 관에다가 양쪽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커플링을 사용하는 그 관은 얼마나 도대체 관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보통 관 바깥지름의 한 1.2배 정도를 집어넣게 되는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한 0.8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로 이 배관을 고정하게 되는데, 지지점 간의 거리가 금속관은 2m인데 합성수지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1.5m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관은 몇 미터라고 했어요? 한 개의 길이가 3.6m. 그러나 합성수지관은 조금 더 길어요. 한 4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역시 금속전선관이라든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요전선관 모두 관 안에서는 절대로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 반드시 박스, 풀박스, 접속, 정크션 박스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전선이 접속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전선의 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우리가 보통 플렉시블 관이라고 하게 되냐, 플렉스가 구부러지다, 플렉시블 하게 되면 구부러지는 것이 가능한 전선관이라고 해서 가요전선관인데, 금속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있고, 그 다음에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전동기로 가는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금속재 가요전선관 배선을 하게 되고, 진동등이 있는 곳, 그쵸? 진동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등기구가 텍스에 이렇게 매입되어 있다라고 할 때, 천장에서부터 조명 기구까지 올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보통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곡률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곡률 반지름은 6배예요. 전선관은 다 6배입니다. 금속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근데 시험 문제에 가끔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럴 때는 우리가 3배로 이렇게 조금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구부러도 좀 봐준다는 거예요.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그리고 가요전선관 서로 접속할 때는 사용하는 접속 기구가 있게 되는데,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금속전선관,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가요전선관끼리는 스플릿 커플링,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딱 2개 하게 되면 이 배관의 전선관에 있는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다 꾸준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되짚어 보시면서, 여기는 뭐 크게 대부분 이제 암기할 것 위치하고 있지만, 암기할 것에서 지지점, 그 다음에 금속관의 규격, 그 다음에 금속관에 사용하는 공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에 사용하는 공구 이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뒤에 강의에서 만날게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여러분 팟빵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이제 직원들, 저희 스태프들을 상당히 의욕을 고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의 글, 그 다음에 이런 격려의 내용들이 저희가 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몇 번째 시간이죠? 네, 43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43번째 덕트 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우리가 닥트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스펠링이 DUCT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덕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덕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네모난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의, 보통 직사각형이 많죠. 직사각형의 네모난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트라고 하게 되고, 이 덕트를 이루는 재료에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합성수지체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체 덕트가 있습니다. 근데 합성수지체 덕트는 열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어회로 컨트롤 판넬 같은 거 짤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전력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은 금속제 덕트,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건축물,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여러 개의 전선을 보낼 때 이 금속 함에다가 넣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금속 덕트 배선 공사다라고 이렇게 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금속 덕트를 할 때 그냥 여러 개를 그냥 막 집어넣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덕트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전선은 굉장히 이렇게 차곡차곡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채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채우는 건 아니고요. 덕트 전체 면적의 전선은 20%밖에 채우지를 못합니다. 적죠, 그렇죠? 생각보다 적죠. 20%이고 만약에 제어회로용 전선일 때, 그럴 때는 소세력회로 약한 전기를 쓸 때만 한 50%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둬야 됩니다. 먼지나 기타 뭐 쥐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 쥐가 참 골치 아파요. 쥐가 문제예요. 전선을 갉아먹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쥐가 들어가지 않도록 덕트의 종단부라든지 아니면 커버 같은 건 항상 이렇게 씌워놔야 됩니다.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도장을 설치해야 되고, 금속재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금속관 배웠던 것처럼 도체라서, 그렇죠? 절연에 대해서 혹은 접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400V가 안 될 때는, 400V 미만일 때는 3종, 400V가 넘을 때는 특별 3종 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점 간의 거리, 금속과는 2m였고요. 기억나세요? 합성수지관은 얼마? 1.5m. 가요전선과는 1m. 애자는 2m였는데 덕트는 조금 더 깁니다. 한 3m 정도까지 우리가 좀 봐줄 수 있고, 덕트 중에서 근데 라이팅 덕트라고 있어요. 라이팅 덕트는 뭐냐면은 큰 마트라든지 지하주차장 가보게 되면은 이 조명을 설치한 박스예요. 그러니까 덕트가 쭉 지나가게 되고, 주먹만한 덕트가 쭉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조명기구가 달려있는데 그걸 우리가 라이팅 덕트라고 합니다. 이 라이팅 덕트일 때는 지지점이 2m가 되게 됩니다. 2m.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덕트 배선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안에 전원전선이나 케이블을 넣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리 막대기, 버스바라고 해서 구리 막대기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이동용 전용으로 만든 덕트를 우리가 버스 덕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이동만을 위한 덕트를 우리가 버스 덕트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도 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피더 버스 덕트, 그 다음에 플러그인 버스 덕트, 옆에서 이제 뭘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질질 끌면서 갈 수 있게 되는 트롤리 버스 덕트, 이렇게 좀 구조가 트롤리식으로 접촉 구조가 되어 있는 트롤리 버스 덕트, 이렇게 종류가 조금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 덕트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다. 중간에 콘센트라든지 무슨 기구를 끼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플러그인 버스 덕트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를 바닥에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큰 사무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뚜껑을 열고 인터넷선을 뺀다거나 전기선을 뺀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바닥에 공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플로어 덕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플로어 덕트, 바닥에 있게 되는 건데, 플로어 덕트는 좀 높은 전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20V, 110V, 380V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로어 덕트일 때는 2.0mm 이상의 강판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400V 미만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플로어 덕트를 공사할 때 접지는 몇 종을 해야 되느냐? 자, 제가 400V가 넘으면은
특별 3종이라고 했고요. 400V가 안 될 때는 그냥 3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플로덕트는 400V가 안 된다고요. 그쵸? 공사할 때. 400V 미만에만 공사하기 때문에 플로덕트 공사를 할 때는 몇 종? 그냥 3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몇 종? 그냥 3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덕트 얘기도 나와 있죠. 라이팅 덕트도 400V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실설하는 곳이 노출 장소,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점 간의 간격, 덕트를 지지하는 간격은 어디? 몇 미터? 2m 이하로 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케이블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케이블 배선. 케이블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은 쉽죠. 그냥 금속관이나 아니면 합성수지관 이런 것들은 배관을 먼저 공사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선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케이블은 그냥 그대로 질질 끌고 가면 되죠. 근데 케이블도 또 특히 보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 조금 전에 배웠던 금속 덕트 같은 곳에다가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또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보호기구, 전선관이라든지 덕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저압용 케이블이겠죠. 그쵸? 저압용 케이블일 때에는 곡률 반지는 또 얘기가 나와요. 곡률 반지는 원칙적으로 몇 배냐면 6배인데, 그런데 단심일 때, 이 안에 심이 하나만 있는 구조일 때, 단심일 때에는 몇 배? 8배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규정을 여러분 완화하는 걸까요? 강화하는 걸까요? 이거는 규정을 강화하는 겁니다. 가요전선관에서는 원래 6배인데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3배라고 했잖아요. 이거 완화해 주는 거예요. 조금 급하게 구부러져도 된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일 때, 단심일 때는 8배라고 하게 되는 거는 더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지지정하는 거리가 2m인데 캡 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재료가 캡 타이어인 경우에는 이때는 지지정하는 거리가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도 3m인데 라이팅 덕트 앞에 뭐가 들어가면은 1m가 줄어요. 2m가 돼요. 케이블도 그냥은 2m인데 캡 타이어 케이블 들어가면은 이게 1m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 배선도 있을 수 있죠. 몰드, 이거 흔히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말로 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쫄대. 이 몰드 배선은 당연히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없고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간격은 지정 안에 거리가 제일 좁아요. 40에서 한 50cm마다 우리가 나사 같은 걸로 견고하게 좀 부착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 몰드가 합성수지 몰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금속 몰드도 있어요. 금속 몰드일 때는 역시 전압은 높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고 400V 좀 미만으로 사용하고 전선 넣어봤자 한 10개, 10가닥 정도만 넣자. 그 다음에 이 금속 몰드일 때 지정하는 거리는 한 1.5m 정도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몰드 배선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선관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뒤에 뭐 특수 장소, 특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하는 거는 비중이 좀 상당히 좀 적은 얘기고요. 전선관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4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 장소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공사는 바로 일반적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선 공사, 건물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공사인데,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장소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전기 공사를 하러 갔어요. 전기 공사를 하러 갔는데, 우와, 여기가 화약 창고야. 우와, 여기 갔는데 주유소야. 와, 여기 갔는데 LPG 충전소예요. 야,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그쵸? 야, 여기 갔는데 막 극장, 영화관 막 이런 데요. 야, 이거 보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칫 전기 공사를 잘못했다가는 전기적 사고가 큰 인명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다분한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 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또 어떤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미 내선 규정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요것들을 조금 따라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성 규정에는 이제 특수 장소를 여러 군데로 구분을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전기 기능사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곳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먼지가 많은 곳. 두 번째, 좀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 가스 있는 곳. 세 번째, 위험물이 있는 곳. 세 번째, 네 번째, 화약류 저장소가 있는 곳. 다섯 번째, 흥행장, 극장, 영화관, 이런 곳. 이런 곳을 우리가 5곳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지가 많은 장소를 한번 보죠. 근데 먼지도 그냥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거는 막 팡팡 터지는 먼지라고요. 그쵸?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이런 것들은 폭연성 분진이에요. 폭발하는 가루예요. 그쵸? 먼지예요. 그 다음에 가연성, 불이 붙는 먼지. 불이 붙는 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먼지, 그냥 뭐 돌가루가 하면 좀 그렇다. 폭연성이 있으니까 그냥 뭐 모래가루, 그냥 먼지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가연성은 섬유 같은 먼지들 이런 것들은 가연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폭연성 먼지가 있는 곳,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이런 것들, 화약류 분말 이런 것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폭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데의 공사 방법은요, 사실 유일한 게 금속관입니다. 폭연성 문제는 뭐예요? 금속관. 근데 케이블도 가능한데 뭐 거기서 CD 케이블이랑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건 안 돼요. 금속관이랑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겠죠, 그렇죠? 특정 케이블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금속관이 가능하다. 제가 합금, 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은 금속관입니다. 그렇죠? 금속관. 그 다음에 패킹 등을 사용해서 먼지 침입을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접속기구나 박스 이런 데는 방폭형 구조, 밀폐된 구조를 사용해야 되고, 한턱, 나사를 하나만 죄는 게 아니라 반드시 5턱 이상의 죬 나사로 접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폭형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가연성 분진일 때, 좀 불이 붙는 곳, 그런 분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합금, 캐가 가능하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삼총사 가능하다. 다음 중 가연성 분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합금, 캐, 플로덕트 하면 다 플로덕트. 합금, 캐, 애자 하면은 애자. 합금캐, 몰드 하면 몰드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합금캐가 아닌 게 답이에요. 합금캐가 아닌 게 답입니다. 그 중에서, 자, 가능한 것은 뭐냐? 가능한 게 뭐냐? 라고 묻게 된다면 그냥 금속관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분진 이외의 장소에는 뭐가 되느냐? 그때는 뭐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덕트 뭐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겠죠. 그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은 어떻게 되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 LPG 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폭연성 분진이 있는 곳이랑 똑같아요. 위험해요. 그냥 금속관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위험물이 있는 곳,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런 것들, 이런 걸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합금캐가 된다. 뭘? 합금캐는 가연성 분진이나 위험물이 있는 곳은 합금캐로 한다. 화약을 저장하는 곳, 화약 저장소, 화약 저장하는 창고라고 해보죠. 화약 저장하는 창고는 전기공사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스파크가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 어떻게 전기공사를 아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명 같은 거는 좀 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명 설비 정도만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지전압, 사용하는 전압은 300V 이하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00V 이하, 그러니까 220V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화약 300V, 기억하세요. 화약 300V, 화약 300원, 화약 총 300원.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이거 외웠어요. 화약 총 300원. 얼마? 화약 총 300원. 화약 총 300원. 자, 그 다음에 뭐 전기 기계기구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전폐형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자,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선로로 땅에다가 묻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선로로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이나 영화관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400V. 극장 영화관은 400V. 왜냐하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80V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제한 전압은 400V 미만입니다. 화약은 300, 영화관은 400. 영화관은 400,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이런 데에다가 사용하는 거고, 자, 이때 중요할 것은 각각 반드시 전용의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시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수 시설일 때
유희용 전차라든지 전기 울타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전기 울타리를 조금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 울타리에서는 경동선 4스퀘어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300V 이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300V 이하 사용하게 되고, 사용 전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게 된다.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은 지표상 2.5m 이상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6m 이상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나머지 특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께 좀 많이 해드릴 건 없고, 교통신호등에서 좀 접지 얘기가 나와요. 아까 교통신호등이 아까 몇 볼트라고 했죠? 300볼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화약 저장하는 곳 300볼트, 교통신호등 300볼트, 그 다음에 영화관 흥행장만 40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30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지를 몇 종 하냐라고 묻게 된다면 당연히 몇 종? 3종 접지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내선 설비에서 특수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출제되는 비중이 좀 많지는 않아서 이런 내용들까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마치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4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자, 박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선 설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배선 설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배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전선도 알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전기 설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기 설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기 설비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내전로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옥내전로의 대지전압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압의 종류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낮은 전압이라고 해서 저압, 높은 전압이라고 해서 고압, 아주 높은 전압이라고 해서 특별 고압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예전에 무슨 초고압이다, 아주 이런 말은 사실 법규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백 킬로볼트를 그냥 전압을 초고압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는 저압, 고압, 그리고 특별고압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또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저압이랑 고압으로요. 저압은 낮은 전압, 고압은 높은 전압, 아주 높은 전압은 어떤 거? 특별고압이죠. 자, 그런데 이때 직류와 교류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저압에서요. 왜냐하면은 이 교류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교류는 실효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류와 똑같이 만들게 되려면은 직류가 조금 더 기준 전압에서 높아요. 저압인 경우는 직류는 75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이거 직류죠. 1.5V, 직류 12V 이런 거는 다 저압이에요. 750V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를 한번 볼까요? 교류는 600V 이하를 다 저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10V, 220V, 380V, 400V, 500V도 다 저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압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직류 750V보다 낮거나 교류 600V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고압은요? 그것보다는 높지만 7000V 이하가 되는 것을 고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00V 이하는 고압이고요. 7000보다 높으면 특별고압이에요. 자, 제 이름이 뭐죠? 전병7이죠. 자, 7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압보다는 크지만
7000V가 안 되는 건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7000V가 넘는 것은 우리가 특별고압이라고 해요. 그런 문제. 자, 교류 700V는 뭡니까? 교류 700V, 이거는 고압이죠. 그렇죠? 자, 직류 700V는요, 이거는 저압이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 직류와 교류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매한 것들 가지고 물어볼 확률이 높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전기 방식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전기 방식은 보통 이제 배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단상 2선식은 상이 하나고 선을 두 개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220V가 바로 단상 2선식의 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상 3선식은 상은 하나인데 선이 세 가닥으로 가게 되는 거여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선으로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고, 가운데 중성선과 어느 한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중간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이상은 예전에 어느 아파트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110V도 사용하고 220V도 사용하는 이런 두 가지 전압을 공존하는 이런 콘센트가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한 1980년대에서 90년대 요 초반 정도에 지은 집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단상 3선식이에요. 두 가지 전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셔요.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삼상 3선식을 얻을 수 있고, Y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성선을 빼지 않게 되면 삼상 3선식, 상이 3개이고 선이 3가닥인 배전 방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가 지금 이 삼상 3선식의 예로 들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삼상 4선식을 보게 되면은 상은 3개인데 선이 4가닥이에요. 자, 선 하나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Y결선을 해서 그 중성선으로부터 선을 빼게 되는 것이죠. 이 중성선에서 빼는 선은 이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성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전압, 그리고 선간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저 앞에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방식은 네 가지다.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그것을 우리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했을 때 가장 유리한 방식은 바로 삼상 4선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삼상 4선식 배전 방식이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빌딩이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배전반을 열어보게 되면 분명히 선이 4가닥이에요. 차단기에 4가닥이 불려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우리가 N, 중성선에 해당되는 거죠. N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상은 아니에요. 그냥 N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ST 앞에 있는 3개 끼리는 선간 전압이 380V이지만 제일 끝에 있는 N선과 앞에 이미 하나는 상전압이 220V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20V 회로를 만들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N선에서 하나, 그리고 RST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220회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용량의 회로들, 예를 들어 전동기라든지 뭐 히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릴 때에는 3가닥의 삼상 380V 전원을 이용해서 전동기 동력 장치 같은 것들을 구동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택의 옥내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기계, 기구 내의 전로를 제외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전압에 해당되는 겁니다. 300V 이하로 하여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20V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니까 한번 밑에 있는 각 호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전압,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은 400V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옥내배선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백열 전등 및 방전등용 안전기는 자,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한다. 그 다음에 전구나 소켓은 전멸기구가 없어야 된다.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구 소켓에 돌리는 그런 키 소켓형 구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kW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kW 이상일 수도 있고요. 1.5 이상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대용량인 경우라 하게 되면은 전용의 전기 설비, 전용의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곳은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에어컨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오븐 같은 거, 그다음에 전기 렌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가스렌지를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 대용량의 전기 기계 기구에다가는 이런 전용의 회로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배전반을 보게 되면 차단기가 상당히 많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이런 옥내 배선에는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이나 케이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적절히 시설해서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대지전압을 제한하는 겁니다. 일단 높은 전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지전압은 300V 이하, 사용전압은 400V로 우리가 제한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상 3선식의 배전 방식인 경우에는 절대 중성선에다가는 별도의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무조건 동시동작형, 이 세 선이 있으면 세 가닥이 동시에 껐다 켜졌다 하는 동시동작형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물론 단상 3선식뿐만 아니라 이것은 3상 4선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배선 설비 잠깐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전병칠 원장입니다. 46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꼭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 바로 접지와 그리고 절연과 전로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접지입니다. 접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접지, 땅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땅과 접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우리가 us라고도 하게 되고요. 접지는 이제 한자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선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냐? 전선을 땅에다가 묻는 이유는 전하를 땅에다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전하를 땅으로 흐르게 하느냐?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땅에다가 빼줘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한의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이제 사혈이라고 해서 죽은 피를 밖으로 빼잖아요. 그쵸? 이 죽은 피는 쓸 필요가 없는 피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밖으로 빼내주는 것처럼 죽은 전기, 이 죽은 전기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전기, 있으면 위험한 것들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접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접지공사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옥내잖아요. 그쵸? 옥내, 전기기능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옥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일종접지, 즉 옥외 설비에도 많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옥내, 건축물 내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바로 접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감전의 방지입니다. 혹시 절연물이 손상돼서 이 절연물이 금속체에 닿거나 혹은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접촉되어서 감전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전 방지가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피뢰치움 같은 것도 접지죠. 뇌해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락사고가 생겼다는 거. 이걸 지락사고라고 하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락사고라고 하게 되면, 지락사고가 생기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긴 것을 확실하게 감지해서 뭔가 기기류를, 보호개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접지공사의 첫 번째 목적이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그렇죠? 감전을 방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그럼 접지공사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1종, 2종, 3종, 그리고 특별 3종으로 나누게 돼요. 자, 1종은 어느 곳에 하냐? 여러분들이 특별
특별이라는 말, 그 다음에 뭐 고압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은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뭐 고압의 기계기구, 특고압의 기계기구, 뭐 이런 곳은 우리가 다 일종 접지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큰 전압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피렉이나 피레침이나 뭐 특고 계기 변성기 2차 측 외함, 그 다음에 고압 계기용 변성기 외함,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자, 이런 데는 우리가 접지 저항을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10옴으로 제한하고요. 접지선은 6스퀘어로 우리가 최소 굵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6스퀘어보다 물론 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커요. 근데 최소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종 접지. 이종 접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주상변압기, 고저압 혼촉 방지. 혼촉은 서로 섞여서 접촉되는 것을 우리가 혼촉이라고 하게 되죠. 주상변압기의 2차 측 혼촉 방지할 때 우리가 이종 접지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특고압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특고압이나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변압기의 2차 측에다가 우리가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종 접지라고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접지 저항이 조금 계산해야 됩니다.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해서 계산하는 식이 또 있는데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옴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접지선은 16스퀘어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25kV 이하이고 그 다음에 뭐 특고전로와 저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6스퀘어 이상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종이 딱 16이 아니라 6스퀘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6으로 외워버리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3종이 있게 되는데 3종은 400V 미만의 저압 기계기구예요. 저압이 우리가 저 앞에서 교류일 때는 몇 볼트라고 했죠? 저압이 600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했었죠. 400V 미만의 저압 기계기구. 이때는 3종. 400V가 넘는 저압은 우리가 특별 3종. 그러니까 400에서 600V는 특별 3종이고요. 400V보다 낮을 때는 3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종일 때는 접지 저항이 100옴이고요. 특별 3종은 10옴. 접지선은 둘 다 2.5스퀘어보다 굵으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종인데 조금 이제 특별한 것,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이나 네온 변압기 외함, 특별 3종일 때는 그다음 풀장용 수중 조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접지 공사라고 하는 게 전하를 대지로 방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는 땅에다가 어떻게 묻어야 되느냐? 살짝 묻으면 안 돼요. 깊숙이 묻어야 됩니다. 일단 지하 75cm 이상 깊이 매설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이거 사람이 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접지선 이제 위험한데, 자, 이때는 합성수지관이나 뭐 기타 뭐 절연 효력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덮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OW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자, 전주가 철주다. 그러면 철주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접지선을 묻어버리게 되면은 이 전하가 다시 철주를 타고 사람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철주에다가 묻을 때는 여기서 한 1m 정도 이격해서 우리가 묻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접지선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수도관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관은 대충 땅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접지선을 묻기가 적당하지 않다면 수도관을 접지선으로 대신 사용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는 수도관의 전기 저항이 3옴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수도관로를 접지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어느 정도 절연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선에도 주변에 피복을 덮어 있게 되는데, 이 피복이 절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한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음벽이 있으면은 도로와 여러분들 집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들 집 옆에 도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방음벽이 있으면은 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죠. 그런데 완벽한 방음벽을 만들 수는 없겠죠. 완벽한 방음벽을 만들려면 집을 완전히 밀폐시키거나 도로를 완전히 밀폐시켜야만 가능하겠죠. 대충 우리가 방음벽을 세워놓고 이 정도면 좀 봐주자 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됐다고 치자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절연물도 마찬가지예요. 절연물도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죠. 무한대이면 좋지만 이 정도면은 좀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 값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 10만 옴, 100만 옴이 아니라 한 10만 옴 정도면 우리가 절연 저항이 됐다라고 하는데, 150V보다 낮냐, 150에서 300 이하냐, 300에서 400이냐, 400이 넘느냐에 따라서 150이 안 될 때에는 10만 옴, 10만 옴이면 0.1메가옴입니다. 메가가 100만이니까요. 그 다음에 150에서 300일 때는 0.2메가옴.
20만 옴. 300에서 400일 때는 0.3메가옴. 400이 넘을 때는 0.4메가옴. 이렇게 우리가 절연 저항값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220V에서 사용할 때는 얼마? 220 하면 앞에 2만 기억하세요. 0.2메가옴. 380일 때는 우리가 3만 기억하세요. 0.3메가옴. 110V일 때는요, 앞에 1만 기억하세요. 0.1메가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절연 내력, 큰 전압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얘가 잘 견딜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10분 동안 테스트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분간 시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7000V 이하일 때까지는 1.5배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0V다라고 하게 되면 1.5배에서 1500V로 1500V로 우리가 10분간 테스트하게 되고요. 2000V다라고 하면은 1.5배에서 3000V로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V다 하게 되면은 1.5 하게 되면 150이잖아요. 그때는 최의 저값이 그냥 500이에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무조건 500으로 하게 됩니다. 200V다 그러면은 1.5배 해봤자 300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500V로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압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회전기 및 정류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출제는 안 돼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로의 보호. 전로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을 우리가 전로라고 하게 되는데, 전로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2차 측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전로를 적절하게 차단해야 되게 되는데, 자, 그때 차단하는 것들이 개폐기도 있고, 과전류 차단기도 있고, 누전 차단기도 있고, 그 다음 퓨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호 장치로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압 개폐기는 설치할 필요가 일단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전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전원측이나 분기점, 에 설치하게 되고, 우리가 시설 제한,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의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 시설이 퓨즈도 과전류 차단기거든요, 일종의. 이런 데다가는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불평형 전압이 부하측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중성선에다가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간선의 허용전류라고 해서 이 전선을 만약에 전동기 회로가 있게 되면은 이 전선을 얼마만큼 굵은 것을 해야 되느냐. 보통 전동기 전류가 50A 이하이냐, 50A 초과이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50A 이하일 때는 1.25배를 하고요. 50A 초과일 때는 1.1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본 강의에서 좀 설명을 하니까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오디오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하는 말만 딱 들어서는 이렇게 감이 이 그림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 강의를 들으신 분, 특히 3번 정도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딱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맞아. 그때 그 그림이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는 이상 있을 때 바로 떨어지죠. 여러분 댁에 있는 이런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혹은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차단기가 동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차단기가 동작할 때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이상이 있자마자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0A 이하,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게 30A 이하죠. 1.25배 전류 흐를 때는 60분 안에, 1시간 안에 차단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2분 안에, 30 넘고 50 안 될 때에는 4분 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100 넘는 거는 알 필요가 별로 없고 30A 이하, 30에서 50, 50에서 100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각각 2, 4, 6분 안에 차단되면 된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기 회로를 시설하게 되는 건데요.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분기 회로를 시설할 때에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분기 회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류가 좀 크다. 한 35%가 넘는다. 55%는 안 되는데 원래 본선에서 분기되는 그때는 한 8m 이하로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 55%를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길이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 사용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데 이상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중에서 60V를 넘을 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특히
그런 150볼트를 넘고 300볼트가 안 되는 주택의 인입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습기가 많은 곳, 뭐 화장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습기가 많은 것을 저장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좋고, 지금은 대부분 꼭 이렇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전 차단기는 다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사람의 감전이 되었을 때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는 많이 설치할수록 더 좋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로의 보호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접지 꼭 한 문제 당연히 나오고요. 이 절연, 전로의 보호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전기 설비 뭐 배관에서 어떤 걸 선정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 공사를 하는 설계자의 관점이에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뭐 PVC관을 써라, 금속관을 써라, 덕트를 써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 번 본문 내용 읽어보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의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항상 즐거운 공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의대 전병칠 원장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마지막 강의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오디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 강의는 평소에 뭐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면서 혹은 뭐 등산을 하면서 근데 다른 일을 하면서 전기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렇게 오디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러면 한번 이 기술 분야가 사실 말로만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덧 4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조금 더 부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비중이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대장정을 좀 마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산의대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과 전기를 공부하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라고 좀 부르긴 좀 그렇지만 이 강의한 다음에 제가 전기 설비도 앞에 두 과목과 마찬가지로 또 합쳐서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한 바로 이 교재는 2017년 교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다산의대가 아마 2018년 교재는 좀 새로운 교재가 출시될 것 같은데 2018년 교재가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2018년도에 혹시 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강의들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 다양한 교육 방법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것으로 우리가 돈을 막 벌거나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뭐 아주 재밌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다산의대가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것으로도 저와 함께 더불어 저희 직원들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람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또 다양한 보람을 얻는 것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44번째 시간으로서 배전선로 및 배전방 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건물 밖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건물 밖에서 이제 전주, 우리가 흔히 전봇대라고 하는 이 전주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선을 이렇게 조금 한번 끌고 오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선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가공, 공중을 가공, 끌고 오는 것을 인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쭉 전선을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공 인입선은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외용,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OW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때는 전선이 조금 굵어야 돼요. 그렇죠?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는데 이 전주에서부터 우리 집이 좀 가깝다 그러면은 한 4스퀘어짜리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 설치 높이를 조금 여러 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철도를 횡단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압일 때는 일반적으로 5m를 기준으로 합니다. 5m를 기준으로 하고 철도, 궤도는 무조건 여러분 6.5로 외우세요. 얼마? 6.5. 도로는 5m이고 철도 궤도가 제일 높아요. 6.5이고 횡단보도는 3m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압일 때는 일반적일 때가 6m이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3.5 이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죠. 자, 이 연접인입선 우리가 전주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부터 따온다. 이럴 때는 그것을 우리가 연접인입선,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공이랑 조금 달라요. 가공은 공중에서 그냥 오는 거고, 그냥 가공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분기한다고 되어 있고요. 연접은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은 이 정의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접인입선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분기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아야 된다. 폭 5m가 넘는 도로는 횡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배전선로 공사를 할 때 이 지지물의 안전율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의자를 만드는 의자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무거워봤자 200kg은 안 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거운 사람 150 정도 되나요? 아주 무거운 사람들 150kg이면은 의자가 그럼 딱 150kg만 버틸 수 있어야 될까요? 의자에 2명 앉는 경우도 있고 3명 앉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의자를 만드는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은 150kg까지 앉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300kg까지 버틸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한 100kg이라고 하면은 여유를 한 3배 정도 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유를 우리가 한 3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모임에 나가는데 모임의 회비가 한 3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딱 3만 원만 가져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술을 한잔 하게 되면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고 혹시 담배를 한 갑 살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한 2배 정도 둬서 한 6만 원 정도 가져가 보자. 회비 3만 원에다가 나머지 한 3만 원 정도 여유를 해서 그럼 여유를 우리가 그때 2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안전율이 2다라고 하는 거는 2배 정도 안전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물, 전주를 받게 되면 이 전주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 1톤 정도라고 하게 되면 1000kg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도계, 그러니까 전주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바람이 불어서 전선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전율을 좀 두게 되는데 이때를 한 우리가 2 정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지지물의 안전율을 2로 둔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율은 한 번 더 뒤에 나오게 되는데 지선일 때는요 2.5로 두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지지물의 종류는 목주, 나무로 된 목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로 된 철주, 그 다음에 철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전주를 땅에 세우는 것을 건주공사라고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15m가 안 될 때는 6분의 1 이상 묻게 되는데 15m가 넘게 될 때는 2.5m 이상 깊이 좀 매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 우리가 표로 좀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전주 옆에다가 뭘 붙이는 거, 장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장주라고 하게 되죠. 장주. 그 다음에 완목, 완금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변압기를 전주에다가 붙일 때에는 변압기를 어떤 끈 같은 걸 이용해서 전주를 이렇게 둘러싸서 껴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주가
이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행거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게 되죠. 1차 측이 고압 측, 2차 측이 저압 측인데 전기적 안전을 위해서 1차 측에는 COS 같은 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다가는 캐치홀더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선 공사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지선, 지지하는 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통 불평균 장력, 좌우라든지 아니면은 전선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있을 때 전주를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지선은 한 가닥 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세 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하게 되고, 금속선일 때는 2.6mm 이상, 그 다음에 아연 도금일 때는 2mm 이상의 강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지지할 때는 땅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지선 근가라고 해서 보통 콘크리트로 된 덩어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상전류가 이 지선이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전류가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지선해자, 전기적 절연을 위해서 지선해자 설치하는데, 요거 이제 다른 이름을 또 물어봐요. 우리가 뭐 구형해자, 동그랗다라고 해서 구형해자 혹은 옥해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선은 뭐 보통 그냥 일자로 내리는 보통 지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Y 형태로 되어 있는 Y지선, 뭐 수평지선, 그 다음에 궁지선, 공동지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이 우리가 보통 그냥 가공전선의 높이, 아까는 이제 인입선 말고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 횡단할 때 6m, 철도는 무조건 6.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3.5, 일반 장소는 5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선이 꼭 공중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미관을 고려할 때는 땅에다가 묻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중전선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중전선로를 공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직접 땅에다 묻는 직매식, 그 다음에 관에다가 묻어서 관을 묻고 관에다가 전선을 넣는 관로식, 그 다음에 큰 터널 같은 것을 만드는 암거식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직접 매설한다고 해서 전선을 땅에다가 바로 묻는 건 아니에요. 트로프라고 하는 이러한 박스 같은 것에다가 넣게 되는 건데, 이때 매설하는 깊이가 중요하게 되죠. 보통은 그냥 60cm, 0.6m면 되는데, 위에 이제 차가 지나가거나 무거운 것이 중량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조금 더 깊숙하게 묻어야 되겠죠. 1.2m 정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전반도 있게 되고요. 뭐 분전반도 있게 되고, 배전반이나 분전반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 곳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액자로 가려놓는다거나 혹은 뭐 캐비넷 같은 것으로 가려놓는 거거나 책장 같은 것으로 가려놓게 되거나 뭐 시트지 같은 거를 아주 벽면이랑 똑같이 발라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누구나 구분하기 쉽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차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둬야 되는 것이 바로 배전반이나 분전반 공사할 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 대략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된 것 같습니다. 가공선의 좀 높이 이런 것들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주공사, 전주를 땅에다가 묻을 때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가 몇 가지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충분하게 좀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한 번 듣기가 좀 그러면은 2번 들으시고, 2번 듣기가 좀 그러면 3번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 기능사 공부는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기술자로 나아가시는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이전에 초, 중, 고를 거치면서 더하기부터 곱하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부,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시기를 즐겁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즐겁게 하는 공부에 저희 다산에듀가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공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